여러분, 혹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게 두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24년 동안 제 진짜 이름을 숨기고 살았습니다. 정미자.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떠오르는 기억이 너무 아파서 저는 제 이름을 버렸습니다. 박선이라는 새 이름으로 살았죠. 카람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 제 품에 안아보지도 못한 채 아이를 보내야 했던 그 시절. 저는 살아남기 위해 제 과거를 지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름을 버린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 나선 긴 여행이었다는 걸요. 이것은 1965년 전북 김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서울의 차가운 골목에서 살아남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16살 봄, 저는 서울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폐병으로 누워 계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식모살이로 하루하루를 버티셨죠. 저는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서울 가면 돈 벌 수 있다는 이웃 언니의 말만 믿고 올라간 거였죠. 서울역에 내렸을 때 그 막막함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큰 건물들, 무서운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 저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는 그저 작은 보따리 하나 든 시골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청계천 근처의 봉제 공장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죠. 손가락은 늘 바늘에 찔려 반창고 두성이었고 허리는 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돈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를 만난 건 공장 근처 교회에서였습니다. 선우, 그는 하숙집 주인 아들이었고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마당에서 혼자 쭈그려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그가 다가와 함께 먹자고 했죠. 그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선우는 시골에서 올라온 촌스러운 저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준어를 가르쳐주고 버스 타는 법도 알려주고 공장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죠. 그는 제가 열심히 산다며 존경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누구도 저를 존경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딸일 뿐이었는데 그 사람은 저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석 달쯤 지났을 때 선우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저를 좋아한다고 쓰여 있었죠. 저도 그에게 마음을 주었습니다. 아니, 마음을 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몰래 만났습니다. 남산자락을 걸었고 명동 뒷골목의 작은 다방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선우는 졸업하면 취직해서 우리 둘이 살 집을 마련하겠다고, 저와 평생 함께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눈을, 그 사람의 약속을 전부 믿었습니다. 1967년 여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선우는 우리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며 저를 하숙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작은 방, 신림동 산동네 꼭대기의 단칸방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만의 보금자리가 생겼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2달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방이 텅 비어 있었어요. 선우의 짐도 흔적도 없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죠. 안에는 10,000원짜리 2장과 짧은 메모, 미안하다고, 자신의 형편으로는 책임질 수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숙집에 갔더니 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줬어요. 문틈으로 선우가 어디 갔냐고 소리쳤지만 그런 사람 모른다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흘을 기다렸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선우는 이미 휴학계를 내고 부산으로 내려간 뒤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요. 공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 걸 숨길 수가 없었거든요. 집주인은 당장 나가라고 했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미혼모가 된 딸을 받아줄 부모님이 아니셨습니다. 아니, 부모님 탓이 아니었죠. 그 시절은 그런 시대였어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건 집안의 수치이자 마을의 망신이었으니까요. 저는 청계천 판잣집에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막노동, 심부름,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배가 불러도 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배가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옆방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근처 작은 절로 데려갔어요. 그곳의 스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아이부터 낳고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생각하라고 하셨죠. 아이는 1968년 2월 추운 새벽에 태어났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작고 빨갛게 생긴 아기. 처음 품에 안았을 때 그 따뜻함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습니다. 출생신고도 할 수 없었어요. 저 혼자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요? 일을 하려면 아이를 맡길 곳이 필요한데 일자리는 미혼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숙집도 방도 아이와 함께는 구할 수 없었어요. 열흘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매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는 보내야 한다고 스님이 알려준 보육원에 아이를 맡겼습니다. 동대문 근처의 작은 시설이었어요. 원장 수녀님은 이 아이가 좋은 가정에 입양될 거라고 아이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죠. 아이를 건넬 때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까만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게 제가 그 아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보육원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몇 번이고 보육원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아이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요. 담장 너머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서 갔을 때 원장 수녀님은 그 아이가 좋은 집으로 입양됐다고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디로 갔냐고 물었지만 알려드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 아이는 제 곁을 떠났고 저는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미자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름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엔 호적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저는 충무로 근처의 한 사무소에서 적당한 값을 주고 새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박선희, 부모도 없고 과거도 없는 이름이었죠. 박선희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대문 시장 좌판에서 옷을 팔았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고 여관 청소도 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미칠 것 같았거든요. 밤마다 아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아이는 자라고 있었어요. 돌잔치를 하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입학하는 모습. 저는 꿈속에서라도 그 아이의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970년 제가 21살 때였습니다. 우연히 명동거리에서 선우를 봤어요. 정장을 입고 예쁜 여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다가가서 소리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뒤 저는 골목으로 들어가 토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상처를 안고 사는데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복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한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나가서 일할 기력도 밥을 먹을 힘도 없었어요.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 같은 여관에서 일하던 경숙 언니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살다가 진짜 죽을 거라고 소리쳤죠. 언니는 자신도 비슷한 과거가 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 맞아가며 살다가 도망쳐 나왔고 이제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산다고. 언니는 우리 같은 여자들은 쓰러지면 끝이라고.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으니까 악착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맞아요. 저는 살아야 했어요. 언젠가 제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30이 되던 해 저는 작은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종로 뒷골목에 허름한 식당이었지만 제 인생 처음으로 가진 내 것이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님들은 여기 음식은 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정성,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제 아이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음식에 담았어요. 식당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고 입소문이 났습니다. 돈도 모았어요. 언젠가 아이를 찾으러 다닐 때를 위해서요. 40이 넘어서 저는 본격적으로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육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하지만 원장 수녀님은 돌아가셨고 새로운 원장님은 저를 몰랐습니다. 기록을 찾아보았지만 1968년 입양 기록 중에는 제 아이를 특정할 만한 정보가 없었어요. 워낙 아이들이 많았고 그 시절 기록은 화재로 일부 소실됐다고 했습니다. 단서가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입양기관을 돌아다니며 1968년 2월에 태어난 남자아이 입양 기록을 찾았습니다. 23건의 기록이 있었지만 친모 이름이 정미자인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이를 맡겼으니까요. 몇 년을 헤맸습니다. 때로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다가도 결국 막다른 길이었어요. 1995년 저는 50살이 되었습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구청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제가 주지 못한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었거든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이야기, 가난 때문에 헤어진 이야기, 다시 만난 이야기. 한 할머니가 언젠가는 찾아질 거라고. 혈육은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리고 2018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청 복지과 직원이 저를 찾았습니다. 본명이 정미자냐고 물었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찾아뵙고 싶다는 분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구청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줄의 남자,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점잖은 인상의 사람. 그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냐고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어요. 그는 김준호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교수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고 지금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준호는 입양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분들이었고 친자식처럼 키워주셨다고. 하지만 항상 궁금했다고 했어요. 친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왜 자신을 보내셨을까? 준호는 몇 년 전부터 친모 찾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입양기관의 도움을 받아 단서를 모았고
최근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제 흔적을 찾았다고요. 제가 10년 전쯤 자원봉사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혈액 샘플이 남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왜 나를 찾고 싶었냐고. 준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원망하러 온 게 아니라 고맙다고 말하러 왔다고. 자신을 낳아주셔서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이 간다고. 그 시절에 혼자서 자신을 낳으시고 그래도 버리지 않고 안전한 곳에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새아들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괜찮다고, 다시 만났다고 말하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준호와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서로 어색했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0년의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는 인내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니, 이제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죠. 저에게 다가왔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를 보내고 나서 어떻게 버텼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인생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미자였던 시절, 학선이로 살아온 시절, 하루하루를 버텨온 날들에 대해서요. 준호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보겠냐고 물었습니다. 준호에게는 아내와 고등학생 딸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족들에게 이미 제 이야기를 했다고, 다들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첫 만남은 준호네 집에서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여고생 소녀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자신이 지우라고. 할머니가 오셨다며 반가워했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를 주저없이 안아주었어요. 준호 아내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다고. 준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일상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일 이야기, 계획 이야기. 그 평범함 속에 제가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를 만나고 1년쯤 지났을 때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아버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한 번도 선우 이야기를 제대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알 권리가 있었어요.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요. 저는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배신당했는지. 준호는 조용히 들으며 제가 그 사람을 원망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원망했다고, 밤마다 저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불쌍하다고, 사랑할 용기도 책임질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답했어요. 며칠 후 준호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았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봤다고. 이제는 찾기 쉬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선우, 그는 74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고 지금은 혼자 산다고 했어요. 자식도 없이요. 준호는 만나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50년 만에 그 사람을 다시 본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준호는 제 진짜 이름을 되찾으시려면 과거와 마주해야 한다고 도망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2020년 가을, 저는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준호가 함께 갔어요. 허름한 빌라 3층, 그곳에 선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구분 등 예전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선우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을 불렀죠. 저는 오랜만이라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좁은 방에 앉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선우가 미안하다고, 평생 미안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다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변명할 수 없다고 했어요. 자신이 겁쟁이였다고. 집안에서 정해준 약혼자가 있었는데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고. 저를 사랑했지만 책임질 용기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선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이 늙었다고. 매일 밤 제 생각을 했다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옆에 앉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 훌륭하게 자란 제 아들. 그리고 선우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잘 살았다고, 힘들었지만 버텼다고, 그리고 지금은 행복하다고. 선우가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다고, 우리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우는 놀란 눈으로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처음 뵙는다고. 자신은 선우의 아들이 아니라고.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의 아들이고 저희 아들이라고. 준호는 선우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겪은 고통은 기억하겠다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죠. 우리는 그렇게 작별했습니다. 영원한 작별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다고, 과거는 끝난 거라고. 2021년 저는 74살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유튜브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제 이야기를 하라고. 저처럼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다고. 특히 제세 여성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위로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부끄러운 과거를 어떻게 세상에 공개해요. 하지만 준호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생존의 기록이라고. 저는 당당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여주도 요즘 시니어 유튜버가 진짜 인기 많다고. 제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감동적이라고 말했어요. 고민 끝에 시작했습니다. 정미자의 이야기라는 채널이었어요. 첫 영상 제목은 그날 이후 나는 내 이름을 버렸습니다. 74세 여성의 고백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을 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술술 나왔어요. 제 인생을, 제 고통을, 제 생존을, 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미자라고. 24년 동안 이 이름을 숨기고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은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자신의 어머니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는 이야기. 자신도 미혼모인데 아직도 아이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 제가 정말 강한 분이라며 존경한다는 이야기.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했고 위로받았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저는 계속 영상을 올렸습니다. 식당 이야기, 봉사활동 이야기, 아들과 재회한 이야기. 그리고 제 인생이 불행했냐고 물으신다면 아니라고 답하겠다고. 힘들었지만 불행하진 않았다고. 왜냐하면 저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살아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이제 법적으로 이름을 다시 바꾸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박선희에서 정미자로 말이에요. 제 진짜 이름으로 살라고.
더 이상 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박선이라는 이름으로 5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정미자는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요. 정미자는 살아남은 여자의 이름이라는 것을요. 2023년 저는 다시 정미자가 되었습니다. 새 신분증을 받았을 때 울었습니다. 55년 만에 제 진짜 이름을 되찾았어요. 지금 저는 74살 정미자로 살고 있습니다. 준호네 가족과 자주 만나요. 손녀 지우는 대학생이 됐고 저에게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명절에는 함께 밥을 먹고 생일에는 케이크를 자르고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나눕니다. 유튜브 채널도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시니어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눕니다. 전쟁을 겪은 이야기, 가난을 견딘 이야기, 차별을 이겨낸 이야기. 우리 세대의 이야기는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후세대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후회되지 않냐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르게 선택하지 않겠냐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후회는 없다고.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제 아이를 낳을 거라고. 그리고 다시 버텨낼 거라고. 왜냐하면 그 모든 고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밤마다 손녀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냐고, 사랑한다고.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어제 준호가 물었어요. 행복하냐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다고. 정말로 인생은 긴 여행이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 속을 걸었고 때로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행의 끝자락에서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정미자입니다. 이름을 버렸다가 다시 찾은 여자, 그리고 살아남은 여자,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